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뵙게 된 분도 많네요. 그죠? 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바로 농사도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이 오셨네요. 그동안 저도 한 3년 정도 공백기를 좀 가지고 쉬었습니다만 또 이 농업 대전환 때문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1970년에 시작된 그 새마을 운동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그 당시에 참 가난했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농업 대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동안 한 5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때를 연상하는 사진을 몇 장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우리 농업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될 게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소농으로 왔기 때문에 작은 경작지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래서 한때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이라는 말까지 쓰고 지금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농 중심으로 와서 우리가 크게 성공한 것은 단군 이래 한 번도 작업한 실적이 없는 쌀을 작업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증산을 하는 데는 소농 중심으로 오는 정책이 맞았다. 내가 가진 토지에서 단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쌀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쌀이 작업되고 주요 먹거리들이 양이 늘어나면서 이 소농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 농가 간의 소득차가 커지는 거죠. 고령 농가와 청년농, 중년농 간의 차이도 커지고 경지 규모가 좀 큰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또 차이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 농가로 가서 이 변화되는 농업, 농촌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계가 있다 이거죠. 시장 대응하는 데도 그렇고 또 어떤 소비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는 그거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경북도가 이 농업 대전환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금년 8월 달에 제가 다시 이제 도청으로 와서 저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세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전 장관을 지내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하실 분이 같이 하고 있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위 닭 산업의 세계적인 분이죠. 하림의 이제 우리 김 대표와 같이 지금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 그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오늘도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만난 분도 있고 한데, 다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도가 앞장을 서고 또 기술원도 나서고 우리 센터도 하고 각 시군에 행정하시는 분도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저 옆에 보면 들불처럼 일어나라고 써놨잖아요. 어느 소수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 또는 농정에 참여하는 계시는 분 모든 분들이 생각을 저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메뉴에 있는 말은 뭐 들 들어왔던 말이에요. 이게 농촌에 사람이 계속 줄고 있고 있는 분은 노인밖에 없다. 정부도 이 얘기를 한 적은 한 20,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청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 세미나 할 때는 한국 농업의 절벽이 한 20년 남았다. 청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농촌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여건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본은 한 5%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느는 경향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체 농가 호수 중에 20%가 39세 이하 청년 농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우리 사회집 회장도 와 계시는데
청년농이 우리 농촌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지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업이 이어지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청년이 오지 않으면 우리 면은 또는 우리 구는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공감하는데 저 청년을 오게 하는 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다 주체야. 다 얘기합니다. 청년이 와야 된다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이 농촌에 와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거죠.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금 농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청년을 오면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저분들이 청년에 와서 농촌에 와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돈을 주고 정책을 줘본들 내가 살 곳에 찾아왔는데 이웃집부터 나를 반기지 않는다면 이분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관이 해야 되고 또는 기술센터가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되고 이런 주장만 해왔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과연 내가 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제가 또 잘 사는 농촌 만들겠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결과로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흔히 농업소득의 한계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에 62%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줄이자고 정책은 투자를 했는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농가 간의 소득차가 더 커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위 20%는 1억이 넘고 하위 20%는 1,4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400만 원. 그러니까 가난한 가구가 다 어디 있느냐? 농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보다 살기는 잘 산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개방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적자폭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문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 많이 해서 100억 불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수입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품목별로 좀 나열을 했는 겁니다. 이 돈으로 계산한 거죠. 미리 한 3.5배 정도 돈으로. 여기 와인 같은 거는 지금 30배 증가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농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식량의 무기화라든지. 자, 우리는 또 정부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농업이 다른 산업하고 다른 몇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상업이나 공업이나 또는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하면 경영 목적이 딱 하나죠. 왜냐하면 내가 주어진 규정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이익을 최대로 올리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딱 하나. 근데 농업은 세계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나도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땅에 내 마음대로 작물 변경을 못해요. 그랬잖아요. 농업진흥부요? 또는 옛날에는 절대농지법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논에는 반드시 벼를 심어야 되고 밭에는 이런 걸 심어야 되고 지정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도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가 이 먹거리 문제의 기본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안보라는 걸로 우리 농업인들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도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왜 내 땅에 내 마음대로 못 심냐? 그 부분만은 국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지금 주고 있는 게 이런저런 보조금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 그 이외에도 이런 문제들은 농업 생산을 정말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 쭉 우리는 잘한다고 흘러왔는데 식량 작업률은 해마다 내려가고 여기 곡물 작업률 보면 2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농가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이 보조금 정책도 다 개별 농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가에서 돈을 받아서 무슨 잘 살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또 받을수록 사실은 많이 받는 게 좋다라고 다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 있느냐? 이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 투자될 예산보다 보조되는 예산의 범위가 점점 커지니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소득 향상으로 올리는 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 소득이라는 게 사적, 공적 보조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하위 20% 농가 소득이 한 1,400만 원 되는데 공적 지원금으로 받는 보조금이 약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얻는 소득은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보조금 비율이 얼마냐? 65%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곳에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분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보조금보다도 적게 벌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식생활 패턴도 이게 이제 그림 하나로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로 보면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는 쌀도 부족했고 쌀값도 괜찮았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보다 육류, 고기 소비량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이 육류 생산하는데 들어오는 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칼로리를 봐도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곡물을 한 13 내지 14칼로리 해야 고기 1칼로리, 1kcal 생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곡물 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자, 높은 고령화율, 농업소득의 정체, 좁아지지 않는, 자,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 좁혀지지 않는 도농 간 소득 격차, 늘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식량 작업률. 그러니까 어떤 요소로 봐도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항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모든 자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면서 바꿔가는 의미가 없다. 이건 전환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틀 전체를 한번 바꿔보자. 그 바꾸는 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적으로 본다면 개별 농가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공동체 중심. 그리고 우리가 WTO 체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세계 시장이 열리고 우리가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부터 과연 소농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했는데 지난 20수년 동안 잘 버텨왔어요. 또 경쟁도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시장을 저렇게 개방해가지고 과연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가 중심의 보호 농정을 좀 경쟁으로 가자. 잘하는 농가가 더 잘할 겸 도와주자. 지금은. 그러니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공동체 중심으로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 왔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도 키워왔는데 방향을 이렇게 좀 가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식량이라는 문제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식량 문제를 가지고 농업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자. 옛날처럼 부족할 때처럼 경지 이용률도 높이고 또 자기가 생산한 것 갖고 직접 가공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이걸 개별 농가가 했다 이거죠. 6차 산업이. 그러지 말고 공동체가 좀 그 길로 가서 시장 대응력도 높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나 이런 데 대한 경쟁력도 높여보고 바라는 거는 연중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17년에 국회에서 했던 얘기가 농업이 과연 직업이냐? 농업은 직업도 아니다. 산업도 아니다. 왜 그러냐? 요즘 직업이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에만 없다. 하나는 월급이 없고 우리는 정년이 없다. 그 농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있는 농업인이 돼야 되겠고 정년이 있는 농업인이 돼야 되지.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제대로 된 연금도 없고 어근에 하여튼
농업 대전환이 잘 되는 궁극적 목표는 정년이 있고 월급을 받는 농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공동체를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걸 보면 이겁니다. 이 그림이 뭐 다른 데도 있던데 우리 개별 농가로는 대응하기가 한계다 이거죠. 무슨 포장을 해도 그렇고 시장에 내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여러 농가를 합쳐야 이게 좀 경지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개별 농가보다는 공동체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공동체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산을 위한 공동체였다 이거죠. 정산을 위한. 여기 보시면 단일 목적, 전부 생산, 들녘별 사업, 벼농사 전문가만 모여서 만든 공동체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들이 나중에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 활동 열심히 했는데 큰 덕이 없었다. 덕이 없는 이유가 잘합니다 이분들이. 첫째, 생산은 잘 됐는데 팔지를 못했다. 제값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기계를 많이 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생산 전문가만 모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걸 좀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연중 일할 수 있다는, 우리가 스마트팜 또는 뭐 시설 재배를 하더라도 하는 이유도 소득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중 일할 수 없는 일터가 그 시설 재배라는 거예요. 또 축산. 연중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도와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지금까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소통과 협력이 안 돼. 늘 옥신각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다른 그런 공동체로 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마을 단위라도 좋고 또는 같은 장목을 하는 분끼리라도 좋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농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쌀을 생산한다, 밀을 생산한다, 콩을 생산한다. 농지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보면 그 1단계 소득은 주로 농업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이 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뭘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농촌에 어떤 자원이 있어서 그 자원을 소득하는 방법을 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의 6차 산업, 지금까지 해오는 그건데 그게 농업 이외의 농해소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저는 이렇게 이제 첨단 사업 소득이라고 붙였는데 여기에 뭐 스마트팜도 좋고 또는 뭐 디지털 농업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3단계까지 하려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체는 반드시 청년이 참여하는 공동체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혼으로 위촉된 분들이 일단 그런 공정태가 있다면 현장까지 다 가셔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1단계에 있는 식량작물 중심으로 가면 일단 큰 들녘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주체가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녘별 사업을 해왔어요. 한 100헥타 정도 규모로 해보자. 그래 이걸 100헥타 규모로 하려니까 농가가 선뜻 나서지 않잖아요. 저는 혼자 하란다.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농지를 위탁해도 좋고 자기가 주식 형태로 자기 농지를 가지고 직접 참여해도 좋고 다 처음 시작은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공모 방식에 의해서 땅은 반드시 공동체 소유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현재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법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이런 법인 형태로 가는 걸 권하는데 다만 이겁니다. 형태가 지금까지는 관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공문으로 하달되고 그 조건이 맞으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했더랬어요. 그런 게 전부 다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선 돈을 따기 위해서 다 제한을 했던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경북도만 하더라도 농업 관련 법인이 2,700여 개가 있는데 거의 40%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흑자를 내는 10%도 안 돼요. 매출이 1억 넘는 게 뭐 10몇 프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
법인으로서 그런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이 합당할 때 도와주는 우리 새마을 사업 다 그렇게 했거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 그때 무슨 세멘트를 먼저 주고 새마을 사업 한 게 아니라 마을 새마을 사업을 제대로 한데 세멘트 몇 포 준 게 그게 유일한 인센티브였어요. 지원이었어요. 그 전에 새마을 사업의 시작이 경상북도니까 농업 대전환의 시작이 경북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참여만 같이 해서 목표를 달성해 준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도, 공동체 형태도 들녘병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그 대면적에 하는 것은 식량 안보형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슨 지역 특화 품목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팜은 지금 한 두 가지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는 스마트팜만 뭐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하는 그런 곳도 만들고, 이 공동체가 필요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곳도 만들어보자. 뭐 상주 어느 들판에 우리 들녘별 공동체를 하는데 거기 시설 오일을 한 50농가가 한대요. 비닐하우스로. 그러면 그 마을, 그 공동체에 시설 오일 비닐하우스 50농가 거를 스마트팜으로 바꿔주자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 스마트팜 하겠다. 이제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 데서 요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할 때 지원하는, 아까 이 탑다운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요구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 이 4차 산업인 디지털 농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청년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걸 이번에 제일 크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유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같이 가자 하면 기업 농하고도 같이 가자는 거죠. 하림처럼. 같이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주주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뭐 농지 다 주면 뭐 조합원이 안 된다. 나중에 땅 팔 때 뭐 세금 혜택이 없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규정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하는데 이걸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거는 규정대로 풀어가고 방향은 이렇게 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이 대표를 어떤 사람을 모셔야 되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뭐 훌륭한 여러 지도자가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내가 한번 할 테니까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지도자로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 청년을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량 공동체, 특화작물 공동체 이렇게 예시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지털 농업 공동체, 지속 가능 공동체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요. 탄소 중립 때문에. 친환경 농업 공동체도 있고 이 경축 순환 공동체. 이거 우리가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여러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한번 이행을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경북에서 이건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걸 꼭 앞에 있는 것은 아마 뒤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농업기술이랑 기술센터 또는 시군 농정 분야에서 동계도간 또는 영농교육이 있다면 이 교육을 가장 먼저 좀 시켜달라. 농업 대전환이 뭐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는 거다?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농민사관학교도 아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교육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은 뭐 기술원도 좋고 사관학교도 좋고 우리 시군도 좋고 교육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우리가 새마을 사업 때도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여튼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고 맨 밑에 보십시오. 어떤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있는 모든 지역이 가능하다. 뭐 농가 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여러분들 스스로 모아서 하는 거니까 도움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기술센터나 시군을 통해서 온다면 아까 우리 만드는 자문단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는 우리가 뭘 도와주겠다.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들녘별 사업을 되게 되면, 건조장이 몇 평 이상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저장 창고가 몇 평 이상 있어야 된다. 뭐 파종기계, 농기계가 한 대 있었는데 면적이 느니까 한 대 더 있어가 2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아실 거는 아까 이전 소득이 많아지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은 농가일수록 부채가 높은 거예요. 빚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빚이 많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자본정책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농정을 전환시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죠. 어디 들녘변에 제가 갔더니 지금은 한 50헥타 콩을 심어서 파종기가 딱 한 대 있어서 잘 돌아갔는데 2대인가 있어 돌아가는데 이걸 2배로 늘리니까 파종기가 4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딱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콩 전문가도 계시는데 콩 품종이 다양하니까 파종기간을 지금 열흘에 마칠 걸 한 20일 정도 파종하면 기계가 4대 있어야 될 게 2대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꾸고 기계를 우리 농촌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과다 보유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지금 이미 동계 동안에 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밀도 파종하고 콩도 파종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농업은 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파종이 늦어지면 농업 대전환 시작 연도가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고 이렇게 단계로 보면 3단계까지 가는데 일단 이 1단계는 농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뭐를 심어도 4월달, 5월달에 심어야 되잖아요. 혼자 심지 말고 좀 옆집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가면 되겠는데 여건이 되는 것은 우리 이제 뭐 문경이나 예천이나 이런 쪽은 1, 2, 3단계 한몫하고 있습니다. 1, 2, 3단계 한몫.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도 만들고 무슨 각종 시설도 한몫하고 그건 농업혁신타운이라고 우리 도농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 2, 3단계를 한몫하는 거고 우리 기술원에서 들녘별 하는 것은 지금 일단 식량작물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 그러니까 어느 단계도 좋다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업의 확장성이나 또는 그 경제적 어떤 여건들을 분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에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 그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설, 기계, 장비 이걸 갖추는 그게 이제 하드웨어죠. 그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아이디어와 지식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이 하드웨어 구축은 할 만큼 했어요. 건물도 많고 많이 짓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APC가 1년에 그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을 때 과연 몇 달 있었냐 이거죠. 우리 농촌에 저장고 많이 지났어요. 딱 짧은 기간 물건 들었다가 1년 내에 50%도 못 채우고 가는 거 대부분. 그런 시설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웨어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래 네 잘하나 보자 이래가는 안 되잖아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에 이제 좀 투자를 가급적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왜? 제값 받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산할 때부터 얼마 받고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아직도 생산은 내가 하고 파는 거는 군수가 팔아라. 이렇게 하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지산지소를 제가 자산자소라고 써놨어요. 자기가 생산한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백방으로 노력해가. 그걸 도와주겠다. 그거를. 내가 직접 팔로 다니는데 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죠. 2000년 이후는 고품질 기능성으로 갔는데 양이 먼저지 무슨 질이냐. 질이 먼저지 무슨 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우리 쌀전흥원 회장 계시는데 지난해요. 경상북도 쌀 담보당 10알당 평균 수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난해 2022년. 국가 전체 평균은 516kg예요. 국가 전체 평균은 516kg인데 경상북도 쌀 평균 지난해 540kg. 제가 평생 쌀을 했잖아요. 옛날에도 다수학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등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경북이 1등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고품질로 갔다고 하지만 결과는 양으로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경상북도의 쌀 평균 생산량이 10알당 540kg라면 의성의 저래 넓은 들판 좋은 데는 600kg 났다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수학해봤기 때문에. 그러고도 우리 쌀이 최고야. 경북 쌀이 최고 품질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고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이 가장 큰 경쟁력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농가에서 생산비 절감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내기 하는 이항기를 열을 사용할 농가가 경북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열을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기계를 사서 1년에 350일을 창고에 모셔놓는다. 그게 아무리 50% 나라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50% 내 돈이냐. 어떻게 흑자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항기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빌려달라 해도 옆에 친구 안 빌려줘. 화딱지 나서 내 하나 샀다 이거죠. 그때부터 내 농가는 적자로 돌아섰는 거죠. 그러면 50농가가 3대만 있어야 될 걸 어쩌면 30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면 무조건 바꿔보자. 아까도 얘기했죠. 보조금 많이 받은 농가가 빚이 많다는 거. 왜냐면 안 받아야 될 농가가 받은 거죠. 빚이 많다는 거. 나라가 잘 살아라고 돈을 지원했는데 왜 빚지냐. 또 한번 볼까요? 농기계 50% 보장한다면 그냥 서로 살란다. 50% 내 돈인데. 50% 내 돈이잖아요. 그 누가 갚아줘? 그리고 그 밑에도 이게요. 풍흉은 하늘이 정한다. 풍년이고 흉년이고 하늘이 정한다. 요새 지식기반 농업하는데 저런 생각 누가 하냐? 여러분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가을에 컴바인 갖고 배를 매러 갔어요. 배가 20포득이 더 났어. 작년보다. 근데 이 기자가 마이크를 딱 대고 원래는 풍년인데 뭐 때문에 살이 많이 났습니까? 하면 그 아저씨 뭐라고 얘기했냐입니까? 금년에는 비가 제때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논에 배변에 들어가서 20포득이 적게 나서 왜 적게 나냐고 물으면 여름에 그냥 계속 비가 오고 일사량이 부족해 그랬대요. 그럼 나는 이러고도 우리가 지식 기반 농업을 하고 과학 영농을 한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과농사 짓는 분도 그런 소리 하고 원래 사과 이래 된 거는 내가 이런 재배 방법을 썼고 내가 이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저런 말을 하면 요새 누가 그런 얘기 하느냐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노동력과 경험이 농가 소득을 좌우한다. 이것 때문에 청년이 농촌에 못 가는 거예요. 네가 농사 몇 년 지어봤다고. 면사무소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와라. 아버지를 떠나야 내가 부자가 되는데 야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노동력과 경험이 소득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지식과 아이디어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실컷 토론했는데 원망은 누가 할 텐데 오늘 농협에서 오신 분 없나요? 첫째 원망은 농협. 농협이 저게 이서나마나 한 조직이라고. 그럼 없애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은 어디에 공무원이야. 내가 이렇게 비 맞고 말이 추울 때 일하는데 공무원 봉급 타고 너는 말이야 퇴직가 연금이라고 하고 이 소리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
진정한 우리 우부는 농협이고 농업직 공무원이에요. 그분마저 없다며 누가 청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정 현장에 뛴 지 원래 50년째예요. 이제 저도 그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자리. 예? 그 왜 똑같은 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냐 이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줄까요? 저 위에 보세요. 36년 농사꾼도 헷갈리는 양파값.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내가 집 붙인 게 아니고. 저걸 보고도 우리가 반성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한 장 걸치며 하시는 말씀. 채소 농사는 3년에 한 번만 건지면 된대 이거. 이거를 지난 5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뀔 생각 안 해.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라가 잘못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공무원이 잘못해가 그렇고. 자, 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네 개가요,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사인마스켓 위기, 가격 곤두박질, 팔로 빨간불, 저품질 유통에 사인마스켓 몸값 떨어진다, 기존 포도마토 못하다, 섣부른 조기 출라, 가격 하락 한원. 이게 신문 제목이요. 지난 추석 이후 사인마스켓에 난 신문 제목이에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도 공무원 책임이에요? 이것도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소비자가 눈을 한번 돌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5년 걸린대요. 나는 사인마스켓 저거 영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저도 추석에 선물할 때에서 전화를 쭉 했는데, 저는 제 전화 받은 분이 청년농입니다. 문경 사실은 청년농인데,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저는 추석에 원래 내보낼 과일이 없습니다. 이게 브랜드거든요. 우리는요, 브랜드를 누구 보고 만들어 달라 그래요? 군수 보고 만들어 달래요. 시장 보고 만들어 달래요. 공무원 보고 만들어 달래요. 브랜드 가치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친구는 아마 내가 알기로 최고 비싼 값으로 사과를 팔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는 얼마 받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이런 추석에 익지도 않는 과일을 시장에 다 내보내가지고 소비자들 얼굴 다 돌리게 만들고 지금까지 못 팔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누구 잘못입니까? 저게. 그래도 우리 생각을 안 바꿔. 정부 잘못이라고 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팔아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저걸 관리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체가 해야 된다. 정부가 돈 준다니까 하루아침에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해와 소통을 하는 공동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영은 반드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좀 해줘야 되겠다. 모시고 와야죠, 안 되면. 우리 마을 잘 산다는데. 그 다음에 연중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1월달에는 일이 없고 2월달에는 일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봉급을 받겠습니까? 연중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반드시 청년을 참여시켜라. 이래야지 개별 농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꼭 이걸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청에도 이런 조직을 좀 만들고 이런 계획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이제 종합적인 디지털 농업 계획을 만들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게 기계를 갖추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돈만 주면 금방 해요. 근데 제 문제는 이걸 운영할 사람이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스마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력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시군이 필요한 공동체를 위로 좀 올리는 게 좋겠다. 도로. 10개가 되든 20개 되든.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정해서 가는 게 맞겠다. 여기 하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동체에는 우리 도에서 보면 월급 받는 청년농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청년농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일하게 되면 도에서 200만 원인가 얼마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번에 출발하는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이 사람들을 규모에 따라서 2명 내지 5명을 보내주자. 그랬더니 요 사례는 구미 이 도계의 사례인데 이 청년농이 봉급받는 청년농이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저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땅을 좀 빌려주시면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 5,000평을 빌려가지고 영농에 시작을 하고 그 마을의 영원한 식구로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청년농 정책을 이번에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농이라면 여기 있는 이 5가지는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는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적어도 자기가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뭐 센터 직원이 거들어주고 군청 직원이 거들어주고 이런 건 안 되고 우리 마을 공동체는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내야 돼. 계획서를.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사람을 드리겠다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공무원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공무원도 모시고 가겠다. 또 청년도 보내드리겠다. 같이 한번 상의해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농이 갖는 청년 중심의 이런 공동체가 갖는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이렇게 많고 이래야지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청년들이 시골에서 찾아와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정착할지도 모를 이런 떠다니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정착하겠어요? 자네 참 우리 마을에 잘 왔네. 내 저 밭대기 있으니까 한번 농사 지어보게. 김천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농이. 돈 2천만 원 들고 정착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도시 근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삼도봉 밑에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한 대똥이 한 10년 전에 농사 짓다가 떨어져가 못 쓰는 게 있으니 억질로 주인을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 하우스 제가 좀 고쳐 써도 되겠습니까? 그거 내가 버린 건데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자네가 그냥 쓰게. 근데 이 친구가 그 7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 5년쯤 쓰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써라. 그리고 이 친구가 나머지 돈을 갖고 그 하우스를 만들고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고추 농사부터.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와서 일하면 제가 인건비 많이 못 드리고 하루 한 5시간만 해주면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 와서 일하면 10만 원이에요. 이 친구는 이 사람아 그거 돈 그게 이제 내 땅인데 내 거들어지 아니에요. 돈 드려야 됩니다. 그 노동력 해결났죠. 지금은 김천 시내 쪽으로 엄청 큰 농장을 마련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청년을 어떻게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청년이 올 수 있다. 이것이 국가가 주는 지원금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사회체 회장이 있는데 너 1억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농사지라. 애들이 섭득하겠습니까? 못 가요. 그 대신에 자네가 거기 가면 누구를 찾아가면 자네를 자식처럼 보다듬어 줄 테니 일단 한 달 가보게. 그래서 한 달 품어주면 이 친구가 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번에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거창한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규모화된 공동체로 이제는 가자. 그것도 경쟁의 농업이다. 이제 공동체가 한 들판에 2개 있으면 언젠가는 잘하는 공동체하고 합쳐져야 돼, 이게. 싸우지 말고. 네덜란드 농지 규모화 사업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당 한 26헥타, 27헥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목표가 100헥타예요. 그래서 기업 인수 합병하듯이 잘하는 공동체와 못하는 공동체가 우리는 막 싸워.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잘하는 쪽으로 못하는 공동체가 흡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쟁력이 높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해서 그 속에 첨단 농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도 오고 그렇다 보면 자동적으로 디지털 농업이 될 테고 식량 자금률은 올라갈 테고 월급 받는 농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창에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여름에 콩농사, 겨울에 밀농사, 두부공장 하나 운영, 간장, 된장 운영하고 뭐 오이, 시설 오이 좀 하고 하는 게
한 5,000평 규모로 하니까 한 달에 한 240만 원 되는 거예요. 이 월급으로 받으면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 오이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바꾸고 지금 1년에 한 2달 정도 운영하는 두부 공장을 한 6달 정도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거기다가 무슨 뭐 카페도 하나 만들고 이런 정도로 하면 월 한 3,400만 원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소득이. 그러려면 봉급받는 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와 기술원이 그런 시범지구 사업을 한 5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그런 데 대한 공부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미국의 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리 GDP가 91달러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제가 만날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랬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때 식구는 이렇게 많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이 쌀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혼분식. 이랬는데 1970년에 시작되는 새마을 사업이 우리는 다수학 품종이 처음 나간 게 7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겁니다. 돈은 없으니까. 교육이고 새벽 6시 되면 막 방송을 크게 틀어가지고 잠 깨우고 그때 그 새마을 지도자가 다 애국자고 세계 최초로 동전에다가 벼이삭을 집어넣고 이게 1970년 동전, 72년 최초로 나온 게 72년 동전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72년짜리 있으면 꽤 비싸요. 이게 벼이삭입니다. 근데 이게 돈을 줘서 이 운동을 했더라면 우리 실패한 거예요.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공무원부터 현장의 노무민까지 새벽같이 따라준 거죠. 이 일을. 그래서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시작한 아시아 대부분 가난한 나라가 1970년대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그대로 가져가서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필리핀에서 종자를 증식해가 올 때 그때 그 사람들 GDP가 우리의 2배, 3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년에 벼농사를 3번 질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벼 연구소가 그 나라에 있는데도. 세계적인 품종이 그 나라에 다 있는데도 쌀이 좀 부족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나는 농업 대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11월 달에 우리 육종가들이 신품종 종자를 비행기로 싣고 갔다가 이듬해 4월 달에 다시 비행기로 싣고 올 때인데 제가 농사 질 때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그 유명한 고인이 됐어요. 농촌진흥청장 김인환 청장님이신데 우리 안동농림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이런 한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통령부터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자를 수확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높은 분들이 종자 인수하러 이렇게 와서 비행기에 싣고요. 이게 보통 4월 첫째 주에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제 종자를 실어 나왔을 때 사진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기 보세요. 65년에 반당 쌀 생산량이 300평당 283kg가 77년에 488kg가 되고 4천만 석을 돌파해서 식량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쌀 작업을. 그러면 이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사실은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환하는 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기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도 그렇고 첫째 집집마다 제가 이거 높은 데서 보고 사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유럽에 가면 가장 부러웠던 게 농가 마당에 차 한 대 있는 게 제일 부러운데 요새 우리나라는 좀 높은 데서 찍어보니까 집집마다 차에 그거가 2대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고쳐보면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청이 만든 자료예요, 이 사진. 참 잘 만들었다고 봐요. 우리는 10년 주기로 농업과 농촌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어쨌든. 혁명 일으켰으니 2021세기에 와서 이게 왜 안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만 좀 생각을 고쳐주시고 지도자 역할만 잘해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데 안 서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들판에서 여러분들 만나지만 이제 강의하는 걸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